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택법에서 전반적인 내용 체계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농지법 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법에서 7문제가 출제되는데 일단 실무에서도 우리가 보통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관련성이 되게 깊어서 좀 봐두시면 좋고, 그리고 약간 그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 제외하고는요 풀만 합니다 다. 그래서 틀려라 하는 문제는 틀려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1개에서 2개 정도 나온 거 틀려도 5개 정도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택법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중에서 좀 잘 나왔던 게 여기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리고 간선시설인데, 우리 주택 단지 안에서 자 보세요. 이 단지 안에 내가 현재 이렇게 서 있다고 보세요. 지나가면서 막 이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주택이 아닌 나머지들을 사람이 들어가서 영위가 되는 걸 복리시설이라고 하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걸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못 들어가면 부대, 들어가면 뭐예요? 복리. 근데 이거를 뭐 147개, 153개를 못 외우니까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복리라고 하시면 돼. 근데 그 중에 특이한 게 부대 중에 공중부대라고 그래요. 공중부대, 충성. 그래서 요 2개가 좀 헷갈려요. 단지 안에 사람 들어가는데 우리 아침에 충성하시는 분 누구죠? 그죠, 경비 아저씨. 그래서 경비실하고 받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관리사무 소장님. 그래서 여기 관리사무소하고 경비실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부대시설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공중 전화박스, 공중 화장실 있죠. 걔도 부대시설로 돼 있어서 요거를 시험에 주로 많이 냅니다. 그거 구분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국기계양대, 사람 없으니까 부대겠죠. 어린이 놀이터, 애들 있으니까 뭐예요? 복리. 피아노 학원, 사람 들어가니까 복리. 슈퍼마켓, 복리. 근데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사람 없잖아. 이건 뭐예요? 부대.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선은 단지 안에 있는 시설하고 단지 바깥에 있는 이 도로야. 이 바깥에 도로야. 이거 연결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간선시설이라고 해서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바깥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것을 간선이라고 해요. 이 의무 기준이 100호 100세대 이상이거나 16,500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할 때에는 의무사항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도로 상하수도는 기반시설이니까 지자체가 의무자고요. 전기는 전기공사, 가스공사, 난방공사, 통신공사. 그래서 여기 공급자가 해줘야 되고, 우체통은 우리나라 우편 집중국은 우리나라 국가 거죠. 그래서 우체통은 누가? 국가가 설치 의무자다. 근데 여기서 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가 가능해서 반드시 의무자가 부담한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택 단지라고 해서 아파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지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위하는 모든 그 시설들이 들어가는 걸 하나의 단지라고 해요. 그릇 단자 써서.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해서 뭐가 하나 지나가서 단절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1단지, 2단지 별도로 구분하겠다. 별개 단지로 보겠다. 그래서 국가대표 고자철이랬죠. 국가대표 뭐예요? 고자철. 자전거 타고 전국 팔도 한 바퀴 도는데, 팔도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린댔어요? 20일. 팔도 20일에서 국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이거 지나가면 별개단지로, 팔도 8m 이상의 도시계 예정도로, 20일 20m 이상의 일반도로 지나가면 각각 별개단지로 본다예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15m의 일반도로로 구분이 되면 별개단지로 본다 이러면 틀린 거죠. 20m 이상이 안 됐으니까 15m의 일반도로로 구분되면 하나의 단지로 본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용어 정의할 때 주택 단지로 단독 문제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분류할 때, 자 여기서 주택의 분류 형태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걸 해놨는데, 원래는 주택법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단독주택은 순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런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택이었잖아요. 이건 건축법상 분류였고, 이 주택법은 대규모로 건설해서 공급을 하는 거잖아. 그럼 공급을 하는데 분양을 안 하는 게 있어. 공간, 이거 공간. 청와대 분양 안 하죠. 그리고 기숙사 사세요, 102호 사세요 안 하죠. 그래서 주택법상의 분류에는 얘네 둘은 없어요. 주택에. 그리고 다중 다가구는 단독인데 1인 소유인데 얘는 구분 소유죠. 그리고 전부 다 바닥면적계가 기준이 660, 660, 660, 660. 즉 아파트 빼고,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거 5계층 이상이다라고 하고 빼면
나머지는 다 660, 660, 660인데 연립주택만 660 초과로 돼 있으니까 연초라고 그러죠. 우리 담배를 연초라고 그러잖아. 예. 연립은 초과. 나머지는 다 660 이하인데 단독은 3계층 이하고 공동은 4계층 이하다라고까지만 구분하면 깔끔하게 XX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럼 아파트하고 연립은 뭘로 구분합니까? 그러면 얘는 뭘로 구분해야겠네? 그죠? 층수로 구분해야지. 층수로. 근데 연립하고 다세대는 뭘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층수가 4계층 이하로 같잖아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로 구분한다. 요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 돈으로 국가가 국가 지원을 받아서 기금 받았다. 그럼 다 뭐라고 부르고요? 국민주택. 그 국민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거니까 규모 제한을 해야지. 전용 면적 얼마 이하로 지어라. 85 이하로 지어라. 단 수도권이 아닌 저기 시골의 도시 아닌 읍면은 애를 많이 낳았었죠 옛날에. 그래서 100가지. 그리고 요거 아니면 다 뭐라고 불러요? 그럼 뭐예요?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이거 아니면 다 뭐예요? 민영주택. 그럼 이제 주택 분류에서 기억할 거. 일단은 아파트는 무조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죠. 그리고 연립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인데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뭐예요? 다세대다. 요거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국민주택, 그 반대말은 다 뭐예요? 민영주택. 그리고 준주택이라고 그래서 주택은 아닌데 주거가 가능해서 준해서 관리하겠다. 주거용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호단호 했었죠. 지호단호. 옛날에 지호단호 알죠? 춤추는 거 이런 거. 기호단호에서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자,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주거는 가능한데 주택의 분류에 안 들어가 있어서 얘를 통칭해서 부를 때 준주택 이렇게 했죠.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구조를 갖추려면 가변성, 수리 용이성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입주자 필요에 따라 여기 있죠.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하면 걔를 뭐라고 불러요? 장수명 주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나오면 CO2를 최대한 저감했다 이런 말 나오고요. 여기 건강 친화형이라고 나오면 그 실내 공기 있죠.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실내 공기 어쩌고 나오면 건강 친화형 찍으시면 되고 CO2 나오면은 뭐예요? 에너지 절약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게 제일 오래 갑니다. 됐고. 그다음에 자, 이거 가시면 제가 지난번 바로 전 시간에 저당권 설정 금지라는 거는 사업 주체가 자기 땅이라고 자기 건물이라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등기할 수 있는 날, 즉 입주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만 시간을 주고 다른 거는 저당권 설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기등기에서 못하게 해놓는댔죠. 그런데 그 날짜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조합은 입주자를 모집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그때부터 등기할 수 있는 날을 다른 말로 입주 가능일이라고 그래요. 며칠까지? 60일까지. 60일까지는 입주자 동의 없이,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는 뭘 못해요? 저당권 등 설정 금지 제한이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 주체 나눌 때 건설 파트에서 사업 주체 나눌 때 자, 글씨가 좀 작더라도 이거 같이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조금만 줄일까요? 조금만 늘릴까요? 자, 일단 사업 주체 보시면 단독 사업 주체하고 공동 사업 주체로 나눠질 때요. 내가 단독으로 한다. 공공 사업 주체가 단독으로 하면 국가, 지자체, 공사 얘네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등록업자가 연간 등록 기준은 연간 얼마? 20만 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할 때 기술자는 1명 이상, 자본금은 6억, 3억, 개인은 6억. 사무장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면 혼자 할 수 있어. 그런데 공동이라는 건 소유자, 조합, 고용자가 등록한 애랑 같이 하는 건데 고용자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단독으로 못하니까 반드시 등록업자랑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 구분하는 거 시행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절차인데 자,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원칙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였어요? 시도 대장인데 1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위임했고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가 LH 330만 이상은 택도 없다.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긴급한 주택 내에서 필요할 때는 국장한테 가라. 그럼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에 통보해 줄 테니 5년 안에 착공하시고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하고 감리한 다음에 사용검사 받으면 된다. 그리고 국가 등인 사업 주체는 국민주택 건설할 때 수용 권한이 있지만 일반 등록업자 민간 건설사는 사법상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다 보니까 수용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알박기 하는 애들 때문에 나왔던 게 무슨 청구 나왔었죠? 그렇죠. 매도 청구 나왔어. 그래서 80% 권한 확보하고 3월 이상 협의했는데 안 되면 시가 기준으로 매도 청구할 때 결정일, 지구단위기 결정일로부터 10년 안에는 가능했죠. 근데 95% 이상 매입하면 무슨 소유자로 바뀌어요? 모든 소유자로 바뀐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95%. 그 다음에 공급 파트에서는 공급할 때 우리가 입주자 저축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 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에요. 얘는 모든 국민주택, 민영주택 다 받으려고. 그래서 1인 1구자로 누구나 가입하는 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다. 근데 얘는 딱지죠. 딱지라서 매매 양도 알선이 금지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자, 이 딱지 매매 금지에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딱지, 권리, 즉 증서나 지위를 매매 양도 알선 중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단 뭐는 제외된 됐죠? 상속 저당 제외. 요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현관펜에 넣으셔야지. 상속 저당은 허용이 된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금지할 때요. 제가 좀 전에 날짜, 입주자 모집하겠다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는 60일까지는 예정자, 공급받는 자 동의 없이 저당권 등 설정 못하는데 위반하면 몇 년 몇 천이요? 2년 2천. 그리고 다른 전매금지 기간은 못 외워도요. 투기과열지구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계약을 하려면 입주자로 선정이 돼야 되죠. 그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는 전매가 안 되지만 아무리 길어져도 몇 년 초과 못하죠? 5년. 5년 넘으면 5년이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 즉 딱지 매매 위반하면 지위는 무효시키고 계약 취소한 다음에 다시 사후제 환매하고 퇴거 명령하고 몇 년 몇 천? 3년 3천. 투기과열지구 전매 위반도 3년 3천.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대부분이 2년 2천으로 돼 있어서 요 정도까지는 벌칙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나오는데 자 여기서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재건축보다는 규제가 조금 완화돼서 동의요건이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에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얼마? 과반수. 전체 동 구분소유자의 얼마? 3분의 2. 한 동만 하겠다고 한 동에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은 돼요. 그럼 얘가 조합 설립이 되면 얘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은 증대하는 거죠. 증축은 허가받아야 되고 대손도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리모델링은 뭐가 원칙인 거예요? 허가가 원칙입니다. 단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 된 거야. 그럼 그때는 30세대 이상이면 일단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이 상태에서 허가를 받을 때 동의요건이 이제 허가받기 위한 동의요건이 달라져요. 요 3분의 2가 75%로 바뀌고 이 과반수가 50%로 바뀌어요. 요거 동의를 하면 리모델링 허가 해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동의 안 한 애가 있다면 수용을 못 하니까 얘한테 매도 청구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돼서 핵심은 요거였고요.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자 조합 설립이 딱 인가났어. 인가나자마자 시공자 선정하면 인재 착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공하고 얘도 똑같이 사용검사 받으면 된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얘도 안전진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전진단 했더니 재건축을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무너질 것 같다. 그때는 리모델링을 대치하고 다시 재건축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기존의 세대수가 500세대였는데 좀 더 늘어나게 되면 기반에서 부족해질 수도 있고 해서 모든 도시에서는 시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대도시장 무조건 기본 계획을 짜야 돼요. 10년 단위로. 단 5년마다 한 번은 뭐 해야 되죠? 타당성 검토하고. 그래서 급수 제일 낮은 대도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은 짜면 도시한테 승인 얻어야 되고 우리나라 공법에서 공람나무는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지방의 의견 제시는 다 며칠래? 30일. 요게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쓰세요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게 기출이 그거예요. 그리고 수립되면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이 되면 가면 되고 대도시장의 경우에는 윗사람이 도지사라 승인 얻어라. 그래서 요거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해 두셔도 됩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중에서 조합이 또 잘 나오죠. 조합이. 자 일단 주택조합은 3개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근데 이거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고 이건 갖고 있는 누가 하는 거야? 소유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 건설을 할 때 얘네들은 건설이란 말을 쓰지만 건설이란 말 안 써요. 그래서 지역 직장조합은 건설에서 우선 공급을 받는 거라 이들이 집이 있으면 원래 안 돼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 있어도 85제곱미터 이하짜리 한 채는 가져도 된다. 근데 이 직장조합의 경우는 건설을 하려는 조합이 있고요. 공급만 받는 거야.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는 조합이 있는데 그러면 공급만 받는 경우는 인가까지는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건설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순수하게 공급만 받는 거는 신고로 가능한데 이게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라 절대 집이 있으면 안 돼요. 이 85 이하도 있으면 안 돼서 이 공급받게 한 조합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그리고 나라 세운 공신, 개국 공신, 건물 세운 공신, 건인 공신. 무슨 조합일 때? 직장조합. 그래서 건인, 직공신이라고 해요. 요거까지.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리모델링 조합원은 내 거니까 이 사람한테 팔아도 되죠. 지위 양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하고 지역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질 때까지는 중간에 이거 뭐 하면 안 되죠? 조합원 교체 가입이 안 돼요. 조합원 신규 교체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날짜가 조합 설립 인가 요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까지 요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해야 되는데 요 기간 안에 지역 직장조합은 조합원을 교체 신규 가입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능한 경우가 뭐야? 예외 있어요. 요 예외? 이게 한번 나왔죠? 400세대 건설하려고 그러면 우리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400세대인데 21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50% 이상이죠? 그럼 이제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190명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모집하는 거 승인 받으면 또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충원이라는 건 요 5가지 해당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을 때 자 210명 중에 조합원 한 명이 돌아가셨네. 교체해야죠. 사망하시면. 그리고 언제 이후에는 가능하댔어요? 아까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가능하댔죠. 그리고 조합원이 탈퇴하는 바람에 이게 나왔어요. 50% 미만. 아까 400세대 건설할 건데 210명이 왔었는데 30명이 나갔어. 탈퇴. 그럼 180명 되죠. 그럼 50% 미만 되니까 50% 미만 될 때 충원할 수 있다. 그리고 무자격자. 210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집을 샀나 봐요. 85를 초과하는 거. 무자격자죠. 그럼 바꿔야지. 그리고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다. 자, 400세대 지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500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럼 50%면 250명이잖아요. 근데 210명이니까 40명 충원해야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관련돼서 조심할 거. 그 다음에 자 주택 상환사채는 뭐 지난 시간 했었죠. 일단 발행자가 회사니까 누가 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업자. 그래야 국장한테 승인 얻는데 등록업자는 지급보증 받아야 되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본금은 여기서는 5억 있어야 되는데 5억. 다 3자인데 자본금만 5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환 들어가면 기명이니까 기명식 증권이고 얘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라 양도가 안 된다. 만약에 해외에 이주한다 그러면 양도 되죠? 그때 명의 이전 요청해야 되고 상환 기간은 매년 초과하면 안 돼요. 3년. 그리고 양도 중도 상환이 원칙이 안 된다. 딱지 매매 금지 대상 권리라서. 그리고 회사채니까 회사법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적용받는다. 됐고.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요. 요 개념만 한번 잡아볼까요? 개념 한번 잡아볼게요. 자, 토지 임대부 주택인데 요거는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 그리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어. 근데 보통 분양할 때 요 집하고 대지집은 같이 파는 거잖아요. 요건 안 팔고 요거만 A한테 팔고 요것만 B한테 팔았어. 토지는 뭐 할 거냐면 임대 조건으로. 그러면 5억 주고 살 거를 땅을 안 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집을 마련할 수 있대.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 대신에 임대료는 내야 되죠. 그러면 토지를 임대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한 주택이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그래요. 즉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시행자가 가지고 소유권은 그 건물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분양받는 자가 갖는 그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보통 40년이라서 내가 만약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했다? 그럼 최소한 그래도 40년 정도는 줘야 돼요. 40년 이내에서 하되 75%가 기간이 다 될 때쯤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웬만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75% 이상이 청구하면.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약 체결하자마자 요거 그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기간 동안은 지상권 설정된 거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A가 이 집을 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행자하고 임대 계약을 했잖아. 토지 임대부. 이 사람이 팔았어요. 그럼 이 양수인하고 계약을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는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겁니다. 똑같고요. 그리고 적용순위는 이 주택법에 적용하는 게 없어. 그러면 집합건물법 있죠. 이걸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민법으로 가요. 그럼 결론은 긴 거 먼저 적용하는 거야. 긴 거. 이 단어 길잖아. 그래서 긴 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집합건물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또 민법 적용하겠다. 근데 이게 40년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무너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거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이 가능하냐? 우리 재건축할 때 조합원은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져야만 됐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걸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 재건축할 때 요 소유 주택만 가진 사람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로 봐서 조합원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겠다라고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택만 가지고 있지만 여기 우리 도정법상의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는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져야 되지만 주택만 가진 자도 얘랑 똑같이 봐서 재건축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고, 자 그다음에 자 제가 아까 좀 나올 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했던 게 요거 분상제는 일정 기간 이거 전매를 못하게 했더니 이것들이 전세 껴놓고 갖고 있다 팔더라 이거.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거주 의무기가 는댔죠. 그래서 이게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냐에 따라 기간이 좀 다른데 보시면 요거를 좀 줄여볼까 글씨를요. 자, 요거는 거주 의무기간이 수도권에서 하는 거 있고요. 여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있고 공공재개발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받았다 수도권에서 그러면 이게 공공택지면은 더 싸죠. 공공택지 외보다는 얘가 더 싸잖아. 기간이 더 길어야 돼. 그래서 그 분양 가격을 봤더니 옆에 이 아파트는 현재 8억의 분양인데 이 옆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2억이야. 그럼 80%보다 작죠. 80% 미만이면 이거 5년 동안 거주하셔야 돼. 거주하셔야 돼. 근데 80에서 100 사이면 3년. 아 그럼 결론 이거네. 인근 아파트가 10억인데 6억이다. 그럼 80% 미만이죠. 얘 5년 동안은 거주해야 돼요. 근데 인근 아파트가 10억인데 얘 9억이야. 그럼 80% 미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안 싸죠. 그럼 너 3년으로 완화해 줄게. 그래서 이게 5년, 3년. 그래서 5, 3, 3한데 1이 와. 그래서 5, 3, 3이라고 그래서 5, 3, 3,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공공택지고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에 80% 미만이면 3년. 80%에서 100 사이면 2년. 그래서 5, 3, 3, 2라고 그래요.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면 어딜 말하죠? 세종시를 말하는 거예요. 세종시. 세종시는 3년입니다. 세종시. 앞으로 세종시 하면 3년 기억해야 돼. 거주 의무 기간 3년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분양 가격이 인근 매매 가격의 100% 거의 비슷해요. 그 100% 미만이면 2년 주겠다. 그래서 5, 3, 3, 2, 3, 2예요. 그중에 이건 수도권이고 세종시는 3년,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2년, 그리고 5, 3, 3인데 공공택지는 5, 3, 아닌 지역은 3, 2, 이 정도. 80%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박스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좀 봐두셨으면 해서 제가 작년하고 좀 약간 다르게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 관련돼서 좀 체계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 정리한 거고 바로 농지법 가시면 자 농지법은 일단 두 문제가 나와요.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79번하고 80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로 용어 정의 아니면 소유 파트 위주로만 공부하시고
양은 중개사법보다 더 많아. 이 법 하나가. 그래서 저는 봐야 될 거 이거만 보시고 어차피 맞아 공부해도 틀려.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크게 보시면 소유하고 이용하고 보전입니다. 그중에 공인중개사한테 핵심은 소유 파트지. 소유. 그래서 소유 파트에서 보시면 농지를 누가 소유해야 되는 게 맞냐? 그럼 소유에 관한 거는 경자만. 경자 유전이 원칙이다 해서 밭 갈고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예외가 요 예외는 몇 번 읽으면 돼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농업인이 아니지만 소유할 수 있다. 학교 연구단체는 실험용으로 소유할 수 있다. 체험용농으로 심심해서 주말 체험용농 하겠다. 상속받은 거 아버지한테 받겠다. 8년 이상 농사 졌으면 그래도 기여한 바가 있으니 기존에 갖고 있던 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요 색깔 들어간 놈만 상한제가 있어요. 상한제. 다 폐지되고 요 3개 남았고요. 그 다음에 담보였던 농지인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경매에 넣었더니 1회, 2회 유찰이 되면 원금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은행에 들어가서 받는 걸 담보농지라고 그래요. 은행은 농업인이 아니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 전용하겠다, 바꿔 쓰겠다라고 허가 났고 신고받았고 협의했어요. 농지를 안 써도 되니까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1500 미만의 개발농지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라 수용 같은 거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건 농사 짓는 여건이 분리해서 이거는 어떤 농업인도 취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외지 사람한테 팔게 해줘라. 농업인이 아닌 자도. 그리고 공공토지, 비축토지라고 해서 LH공사가 신도시 만들기 전에 미리 땅 같은 거 사놔야 되잖아요. 그 용도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상한 소유 제한의 예외고요. 그중에 상한제가 3개 남았는데 체험용농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농업인이 되려면 땅 1000 이상을 소유하면서 농사지면 농업인이에요. 주말 체험 영농인데 소유를 1000 이상 해버리면 농업인이 되니까 1000 미만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게 체험 영농 옆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외라고만 써놓으세요. 농업진흥지역 안은 취득 못하고요. 외만 가능해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만. 그리고 세대 구성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게 1000 미만이고 상속의 경우는 농사 짓는 사람이면 10만 제곱미터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10만 제곱미터 상속하려고 했는데 농업인이 아니면 1만까지 받고 나머지 9만은 처분하거나 임대 사용대 위탁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떠난다. 10만 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다. 그럼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9만은 처분하든지 임대하든지 사용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그리고 소유하는 사람이 취득하려면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농지증 개정이 돼서 동네에 있는 시군구한테 가야 되는데 군이 너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읍면 단위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군수가 안 하고 읍장하고 면장이 합니다. 그래서 시구, 읍면장이 발급해요. 옛날에는 이게 4일이었는데 7일로 바뀌었고 경영계획서 작성을 안 할 때는 4일 안에 해주겠다. 단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14일 안에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농지위원회에서 투기 가능성이 있다면 심의까지 하거든요. 그때는 14일이 됩니다. 14일. 그리고 웬만하면 농업인도 농지증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상속, 합병, 담보농지, 협의, 시효 취득 이거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근데 받아야 되는 애가 있는데 작년에는 체하커신 1500 영공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체험 영농도 농지증은 발급을 받되 경영계획서 작성을 안 했는데 최근에 그 LH에서 뭐 좀 농지 투기를 좀 해서 체험 영농할 때도 경영계획서 쓰는 걸로 바뀌어서 체하커신 1500 체험 영농 학교 허가 신고 1500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하고 농지증은 받으셔야 돼. 그런데 주말 농장은 현재 경영계획서 작성하는 걸로 개정이 됐다.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고 여기 써 있어요. 체험 용농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어느 지역 외의 지역만 농업진흥지역 외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취득을 했는데 이용을 안 하네. 이용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농지 처분해라 라고 처분 명령 때려요. 그래서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면 농지 처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자 여기 농지 처분 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안 했다. 농업회사법인이 조건이 맞지 않고 3개월이 경과했다.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안 했다. 체험용농 이용 안 했다. 위탁을 안 했다. 그리고 농장하고 협의를 안 하고 만약에 소유했다. 미착수가 2년 동안 착수 안 했다. 상한을 초과해서 취득했다. 거짓 부정한 방법 했다. 이거 다 나쁜 놈이죠.
이런 경우를 농지 처분 사유라고 해서 요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처분 의무 기간이라고 줘요. 근데 요때까지도 처분을 안 했네. 그러면 처분 명령을 6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 때려요. 요 6개월이란 기간 안에 처분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거를 이행 뭐라고 하죠? 강제금.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때리는데 1년에 1회씩 때리는데 제가 2호 공감이라고 그랬죠. 2호 공감. 25%. 2호 공감. 공시지가 감정가격 중에서 높은 거.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 중에 뭐야? 높은 거. 요거를 1회씩을 때리겠다. 만약에 10억이었어요. 높은 게. 그러면 25%면 2억 5천이잖아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온다고. 겁이 나면 요 사이에 겁이 나면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를 하면 되는데 절대 비싸게 안 삽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는데 실제 거래 금액이 낮은 걸로 삽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인데 낮은 게 있으면 낮은 걸로. 그럼 이행강제금 한번 볼까요? 이행강제금은 자 일단 6개월 안에 처분하세요라고 명령했죠. 처분 명령했는데 이행을 안 했네. 그럼 문서로 나갑니다라고 계고해야 돼요. 요식행입니다. 그리고 네가 안 했으니까 1년에 몇 회씩이라고 그랬죠? 1년에 1회씩을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 중에 높은 금액 중에 몇 프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할 때까지 때리겠다. 그래서 겁이 나면 이의신청하거나 매청구해라.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제기하면 되고요. 근데 이의신청도 안 하고 부가 있는데 안 내요. 그럼 강제징수 들어가겠죠? 지방행정제재 부가금 징수에 관한 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겠다. 이게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건축법에 있는 거를 베껴 쓴 거라 얘는 1년에 2회 이내가 아니라 그냥 1회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농지 이용 파트에서는 나온다 그러면 대리경작제도 아니면 농지 임대차예요. 대리경작제도가 그나마 잘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개념 파악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대리경작제도라고 돼 있죠. 대리경작이라는 건 이 사람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데 농사 안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 유유농지 소유자한테 당신 안 짓 거면 당신을 대신해서 농사 짓 사람을 대리로 경작할 사람을 지정하겠다라고 예고하셔야 돼. 예고. 그럼 예고하는 요 기간에 10일 줄 때 요 10일 안에 이의 신청하시면 이의제기를 했더니 결과를 봤더니 아닌 것 같아. 7일 안에 통지하면서 너 소유자 임차인 유유농지 맞아. 너 놀리고 있던 거 맞아. 대리경작 지정합니다. 그럼 지정하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지법은 3년하고 8년을 되게 좋아해요. 3년, 8년. 그래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3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2년 정하면 2년, 4년 정하면 4년, 정하지 않으면 3년. 그래서 앞에 꼭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3년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짓 건데 문제는 얘가 경작을 게을리했는데 얘도 경작 게을리하면 안 되니까 1순위를 농업인이나 법인으로 하고요. 얘네들이 못하면 학교나 생산자 단체를 차순위로 선정해서 얘가 농사를 졌는데 쌀이 10가마가 나왔네. 10가마를 다 먹으면 남의 땅 쓰면 안 되죠. 그중에 옛날에는 2가마를 갖다 줬는데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는 1가마만 갖다 줘. 1가마. 들고 가다 허리 부러질까 봐 요 두 다리로 질질 끌고 갖다 줍니다. 두 다리니까 몇 달 내? 2달 내. 2월 내. 10가마 중에 1가마니까 몇 프로? 10%. 그래서 2월 내 10%를 지로쪽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내 땅에서 농사 졌잖아. 열받아서 안 먹어. 그러면 아싸 가오리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거 법원에 던지고 와야 돼. 왜? 지료지급 의무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까지 해야 된다. 만약 공탁을 안 했거나 지료지급을 안 했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했거나 이 사람이 농사 못 짓겠다. 그러면 경작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중도 해지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대리경작 제도다. 이렇게 된 거지. 됐고 그 다음에 보전 파트에서 나온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마 제일 잘 나와요. 농업진흥지역은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한데 요거 농업진 홍시라고 그래. 홍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인데 자꾸 농장이라고 꼬십니다. 시도지사가 농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지정하는 거지 농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주상공은 개발할 땅이 안 돼서 녹간 농자만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시만 안 돼요. 서울특별시는 녹지지역이더라도 지정 안 됩니다.
지정이 되면 농업 진흥하는 구역하고 환경 보호하는 보호구역 나눠지는데 진흥구역이 훨씬 더 규제가 세다 정도만 아시면 돼. 어디가 더 세냐. 그리고 농지를 농지외로 쓰는 걸 전용이라고 하고 내가 행정기관하고 할 때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허가협의는 원래 농장인데 이 면적이 좀 작으면 시도의사한테 시군구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위임하는데 그게 3천, 3만, 3만, 30만, 3천, 3만, 3만, 30만. 이게 뭐냐면 3천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30만 기준으로 농업지정지역 아닐 때에는 요만큼일 때, 요만큼일 때 시군구가, 중간일 때에는 시도의사가, 크면 농장이 직접 해요.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그래서 3천, 3만, 3만, 30만, 작을 때는 시군구, 중간은 시도가 위임받아 한다는 거예요. 원칙은 농장인데 면적에 따라 위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진흥지역 관련된 거고, 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타용도 일시사용은 잠깐 다른 용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라서 이건 경미한 거라 시군구한테 하는데 특이한 게 원래 농지가 전용이 되면 무조건 부담금 내야 되는데 얘는 부담금 납부 안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부담금 납부 안 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용어 정리에서 만약에 나오면 농업인하고 농지하고가 제일 잘 나왔는데 일단 농지가 뭐냐? 지목 안 따져요. 지목 안 따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냐? 그럼 당연히 농지야. 근데 이거 안 따지고 현재 경작지 이용되고 단연생식물 재배지 이용되면 무조건 농지로 봐요. 농지로 보는데 계량시설 부지 대표적인 유지, 수로, 농막, 비닐하우스 있는 땅도 다 농지로 본다. 그런데 제외되는 게 시험에 잘 나오지. 자, 전답과수원이 아니다. 지목이 아닌데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은 이거 농지 아니에요. 그러면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지목이 아닐 때는 농지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 이상이면 농지다. 그래서 지목도 아니고 기간도 짧으면 농지 아니다. 네, 임야는 산지를 산지 외로 쓰겠다라고 전용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사지면 농지인데 이게 없이 전용 허가 안 받고 만약에 저기다가 농사졌다. 그럼 얘는 절대 그냥 임야예요.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농지, 허가 안 받으면 그냥 임야. 초지가 뭐예요? 그러면 초지는 뭐예요? 초지. 초지가 뭐예요? 초지. 초지는 농지가 아니에요. 초지가 뭐예요? 초지. 초지가 농지예요? 초지예요? 초지. 초지가 뭐야? 초지. 이렇게 세뇌해도 나중에 초지인데 농사진 지 5년 됐어요. 그러면 3년 이상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초지는 무조건 초지야. 그래서 초지 일관이라고 나온 거예요. 초지는 초지다.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저 농업인인데요. 그럼 농업인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일단 땅을 1000 이상 소유해서 농사지면 농업인. 아니면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사지면 농업인.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330 이상짜리 하면 농업인. 그리고 여기 축산업 같은 경우는 120일 이상 농사지면 축산업을 하면 농업인이에요. 그럼 농업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축산업이 힘든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또. 90일을 일하면 농업은 농업인이지만 축산업은 30일 더 하라고. 너 안 힘들잖아. 그러니까 허리 구부려야 되잖아. 농업하려면. 허리 못 내게 하는 거.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고. 축산업은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먹어라 일리 와 그러죠. 일리 와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이거 하다 보면 아유 힘들어 힘들면 여기 방구도 나와 이렇게. 그래서 농업은 며칠이에요? 90일. 농업 며칠이에요? 90일. 축산업은 일리 와 며칠이에요? 120일. 그래서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날짜 헷갈리지 마시고. 그 되게 무시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연간 농산물을 팔았는데 120만 원 벌면 농업인이랍니다. 그래서 120만 원인데 연간입니다. 그리고 투텐백천이라고 좀 머리 큰 가축 있죠. 대가리 큰 거 2마리, 중간인 거 10마리, 조금 거 100마리, 가금은 꿩, 닭, 오골개 이렇게 날개는 있는데 못 나는 애들 가금 1천수, 꿀벌은 10군까지. 그래서 이걸 투텐백천 10군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농업인이다 이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1090, 330, 120 그래요. 1090, 330, 120, 120. 땅 얼마예요? 그럼 1000. 농업은 며칠? 90일. 비닐하우스 330. 축산업은 120일. 연간 120만 원. 이거 보면 농업인이다.
그리고 투템 백천, 꿀벌은 10군, 군을 10개 갖다 놔야 돼요. 그럼 이거 농업인에 해당한다. 근데 시험에서 두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작용이라는 건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최소한 내 힘으로 상시 종사를 하든지 그래도 절반 이상을 내가 농사를 지면 이건 작용한다 하고요. 법인이 자기 계산으로 하게 되면 다년성 식물 재배하고 하면 이것도 작용한다. 스스로 농사 지는다. 그래서 우리 8년 작용이란 말을 할 때 8년 이상 상시 종사를 했든지 절반 이상을 당신이 했으면 그래도 기여한 바 있으니 양도소득세 할 때 낼 때 좀 약간 줄여줄게요. 이렇게 만든 게 작용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까지고 그 다음에 자 농지 전 허가 취소 사유는 하나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요게 이 농지 전 허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나쁜 짓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요 맨 끝에 6번에 조치 명령 위반을 했을 때 요거는 절대적 반드시 취소 사유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면 다른 거에다가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되고 조치 명령 위반 시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는데 그 하여야 한다를 딴 데 갖다 놓고 틀리게 하거나 조치 명령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하거나 그래서 6번은 외워두셔야 돼요. 조치 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 조치 명령 위반은 뭐예요? 반드시 취소. 조치 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는 하나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 있는 당연 사유라 사유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 나오는데 자 아까 농업진흥지역 자 농업진흥지역은 제가 지정권자가 중요하다 했죠. 농업진흥시도지사 농업진흥시도지사 홍시 시도지사가 농체기 심의 거쳐서 농장 승인 얻어서 지정하되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서울특별시 안 된댔어요. 그럼 지정이 되면 농업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럼 어디가 규제가 좀 더 셉니까?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 있죠. 농지가 집단화돼서 경지정리 잘 된 지역은 농업 외에는 어떤 것도 못한다라고 돼 있고 요거보다 조금 약한 게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서 수질보호 등 환경보호를 하려는 게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허용되는 행위가 A라는 행위가 있으면 보호구역에서도 당연히 가능한데 추가로 가능한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고 근데 내가 하필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진흥구역에 들어갔고 여기는 보호구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각각으로 쓰는 게 원칙인데 센 데에 들어간 게 330 이하로 작다. 그러면 약한 거 적용하게 해줄게. 센 데에 들어간 게 330 이하면 약한 거로 농업진흥적 밖으로 다 쓰게 해주겠다. 여기도 농업진흥적 안과 농업진흥적 밖이 걸쳤어요. 걸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센 데 들어간 게 얼마 이하면 330 이하면 전체가 농업진흥적 밖에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기준이 얼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330. 두 개에 걸쳤을 때 센 데 들어간 게 330 이하면 너 약한 거 적용해줄게, 완화해줄게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농업진흥적 행위제한이고 그리고 여기 아까 대상 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하되 어딘시는 안 돼요? 서울특별시는 안 돼. 이거 광역시라고 해서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A가 땅을 갖고 있었고요. B도 땅 갖고 있었는데 A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갔죠. 그럼 농업 외에는 딴 거 못하니까 얘는 땅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으니까 너 이 땅 사달라고 해라. 이걸 우리 무슨 청구라고 그러죠? 매수 청구.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한테 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나쁜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농지 처분했는데 사달라고 하는 애는 나쁜 애지만 가만히 있는데 내 땅이 안 팔려서 사주세요 하는 거니까 얘는 감정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을 때 이 안에 농업인하고 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얘는 가격 기준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예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가 돈이 없으면 농지관리기금에 융자받아서 매수해주겠다. 요거까지가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까지가 농지법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었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동안 제가 이거 하면서 이 1강부터 지금 한 8강까지 찍었는데 이거가 우리 기본 이론할 때 40시간을 넘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줄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본 다음에 요약집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분명히 점수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진도였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비교 시크릿 자료라고 해서 이제 혼자서 공부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혼자서 공부할 때 세부적으로 이제 그 책에도 있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만 제가 뽑아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왔다리 갔다 하면서 보시면 마지막에 세로로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총정리할 때 한번 전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끝내시면 되니까 이거는 갖고 다니시면서 A4 용지로 하게 되면 글씨가 되게 작을 거예요. 작을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한 장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만약에 그 한 장에 내용이 다 안 들어있고 뒤에 넘겨야 된다고 이게 무슨 체계도야? 체계도가 아니라 그냥 요약집이지. 그걸 그 체계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부터 1.4배속으로 보세요.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는 1.8배속으로 보시면 돼. 그러면 4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럼 4시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돌릴 정도가 되면 요약집 볼 정도 실력은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된 거라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른 과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